자, 건축법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법의 네 번째 강의인데, 자, 두 번째 이제 테마 주제로 넘어와서 이 건축 허가 등 해가지고 이 첫 번째 파트하고 두 번째 파트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건축법에서 테마 1번이 용어 정리인데, 용어 정리가 굉장히 많아서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올렸고, 이 건축 허가 등도 내용이 조금 많아서 두 개로 좀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자, 우선 건축허가,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할 때는 이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 두 번째 강의에서는 건축신고, 건축협의,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을 정리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건축허가에 집중해서 이 건축허가라는 행정심사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보면 건축허가권자가 있겠죠. 그리고 수정하고요. 자, 건축허가권자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원칙인데 구청장 위에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장도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이 건축 허가권자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일단 결론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건축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장이고 구청장 위에 특별시 광역시장까지는 예외적으로 허가권자인데 시장군수 위에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가 되는 거니까 이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예비 심사를 받는 사전 결정 제도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 사전 승인, 사전 결정을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 파트는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허가를 일정 기간 안 받아주는 건축허가 제한 제도가 있고 또 건축허가를 냈을 때 건축법이라든가 위에 한국 건축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원래 기속적 허가인데 위락이나 숙박시설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허가의 취소 같은 것들도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관련 이런 내용들이 건축허가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물론 예외가 있어요. 대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원칙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자, 이거랑 관련돼서 매도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예치금, 안전영향평가 대상 그리고 건축허가 받은 다음에 착공하기 전에 착공 신고하는 거하고 사용 승인 이런 내용들을 파트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허가권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려는 자는 우리 앞에 용어 정리할 때 이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고 또 대선도 우리 배웠었죠.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뭐 3개 이상 수선 같은 것들. 자, 이렇게 건축이거나 대선을 하려면 여기 시군, 여기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요거 참고로 보시고 기본적으로 시군 구청장한테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으면 이제 착공신고라는 걸 하고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고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건축허가권자가 요 시군구청장에 집중해서 시군구청장이 건축허가권자 원칙이다. 서열 3등이죠. 자, 그런데 층수 21층 이상 건물 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 또는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 이런 건물로 포함되는 건물들 이렇게 증축을 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되는 건물 이런 건물들은 여기 구청장 위에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외적으로 구청장한테 허가 안 받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물. 자, 근데 주의할 점은 공장 창고는 제외입니다. 자, 공장 창고는 여기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허가받는 항목에서 제외를 합니다. 21층 이상 되더라도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도 공장 창고는 제외.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31회 25회 때 이거 언급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는 시군 구청장이 원칙인데 구청장 위에 특별시 광역시장도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은 공장 창고 같은 것들만 아니라면 특별시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사전 승인 제도로 보겠습니다. 사전 승인은 여기 좀 이렇게 점선으로 네모 묶인 부분이 이게 허가권자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자, 구청장 위에 아까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은 허가권자가 특별시 광역시장으로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구청장이 원칙적 허가권자인데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권자가 있다. 이렇게 이런 큰 대형 건물들은. 자, 그런데 시장문수가 원칙적 허가권자인데, 자,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무슨 뭐 시흥시, 경기도 부천시, 여긴 대도시라는 거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라북도 전주시, 이렇게 충청북도 뭐 청주시 같은데, 자, 이런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인데, 요 시군에서도 21층 이상 연면적이 하고로 10만 이상 대형 건물 지을 때는 시장 군수가 허가 신청을 받아서 이걸 도지사한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사전 승인권을 행사해서 5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받으면 도지사한테 올리고, 자, 도지사가 사전 승인이라는 심사를 해가지고 50일 안에 사전 승인을 내려주면 시장문수 이름으로 21층을 허가하는 겁니다. 자, 요거랑 달라요. 구청장 원칙적 허가권자인데 21층 이상 건물은 바로 특별시 광역시에다 가서 직접 허가권자가 이분이기 때문에 파란색 특별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이 관할이 이제 이게 경기도 무슨 시, 군 이런 데로 가면 시장문수가 21층 허가 신청을 받아서 도지사한테 올리고,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이 50일 안에 내려오면 그럼 시장문수가 사전 승인을 받아서 21층을 시장문수가 허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승인권자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승인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장문수가 다음으로 하나의 건물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요거 금방 본 겁니다. 자,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들은 여기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 요청을 받으면 5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시장문수가 21층을 허가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공장창고는 제외입니다. 자, 공장창고 여기 1, 2, 3번은 공장창고는 제외하고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자, 이것도 아까 우리 보신 거랑 비슷하죠. 아까 여기 특별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데 여기서도 공장창고는 제외했으니까 이 개념을 사전 승인 받을 때도 이렇게 적용해서 여기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 되는 건물도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인데 공장창고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문제는 4번하고 5번을 잘 보십시오. 4번, 5번은 21층 이상 이런 대형 건물이 아니라 이게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이 있다. 자, 이게 서울의 북한강, 남한강 주변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한강 수변, 한강 주변 지역들을 도지사가 따로 공고하면, 자, 이게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공동주택, 일반 음식, 일반 업무, 숙박, 위락시설 이런 것들이 사전 승인 대상으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인데, 자, 2층짜리 일반 음식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그런 사이즈의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술 파는 음식점, 일반 업무, 위락, 숙박 같은 것들이 사전 승인 대상이니까 요 3층 이상으로 연면적 1천 이상으로 요 5가지 건물이 해당됩니다. 근데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가 아니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또 주택가 근처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은 5가지가 아니라 요 위락, 숙박설이 사전 승인 대상으로 또 추가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연환경 보호할 때는 5가지 건물이 사이즈가 맞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주거나 교육 환경 할 때는 사이즈 없이 이 2가지 건물이 모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다. 일단 이제 문제 풀 때 관련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자, 사전 승인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해당 사이즈로 되는 건물들, 공장창고는 제외하고, 자, 공장창고가 아닌 건물일 때는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신청해서 얻고 사전 승인이 내려오면 시장문수 이름으로 허가해 주는 겁니다.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은 3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5가지 건물이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별도로 공고한 구역은 2가지 건물만 사전 승인 대상이고 여기는 사이즈가 없어요. 이 사이즈가 없다는 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들. 자, 이번엔 사전 결정제도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사전 결정은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이라는 예비 심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 사전 결정이라는 게 건축 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 몇 층까지 나옵니까,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 중에 일부를 내서 사전에 미리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래서 사전 결정을 했으면 이건 7일 이내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사전 승인은 시장문수가 올리면 50일 안에 결과 통보가 내려오는 거죠. 근데 사전 승인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가고 사전 결정이 떨어지면 7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전 결정이 신청이 들어가서 건축허가 나온다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내야 됩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사전 결정 통지가 오면 사전 결정 통지 내용대로 추가서를 준비해서 공사의 착수를 2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2년 안에 신청을 하고 건축허가 나오면 다시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해서 결과 통지가 오면 통지로부터 2년 안에 추가서를 준비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내고 사전 결정 통지받은 내용대로 서류를 보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2년 안에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나오면 다시 2년 안에 공사 착수. 자, 우리 기출문제는 사전 결정 신청을 하고 통지를 받으면 바로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으로 가는 겁니다. 자, 사전 결정은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뵀던 사전 승인은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신청하는 거고, 자, 사전 결정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이 법이나 다른 법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뭐 이런 거. 자, 만약에 내가 건축을 하려는 땅에 주변에 문화재가 있거나 군부대 같은 게 있으면 건축허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예비심사로 허가 나오는지 여부, 허가 가능한 규모, 허가 신청 시 고려할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전 결정 신청으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3번 같은 경우가 기출문제 25회 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 신청이 들어가면 사전 결정일로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7일 안에 통지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사전 결정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같은 것들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또 사전 결정 신청이 들어간 건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일 때는 이 사전 결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환경부 장관, 지방환경관서 장과 사전에 협의돼야 됩니다. 이렇게 사전 결정 신청 들어간 건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면 이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도 해야 된다. 자, 4번하고 5번이 중요합니다. 자,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이 국토법상 개발행위가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나 신고 이런 것들, 하천 점용 허가 요 분홍색으로 쓴 것들을 같이 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사전 결정 통지받으면 허가 나오는지 여부, 허가 규모도 알 수 있고 동시에 요 분홍색으로 쓴 4가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요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3번 나왔습니다. 자, 산지 전용 허가가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이 보전산지는 산지 전용 허가를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한다.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계속 냅니다. 이 부분을. 자, 산지 전용 허가를 산지라는 게 산이에요. 산. 근데 우리나라 산은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전산지에 대해서 이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려면 이거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거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의제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보전산지에 대한 이런 허가는 전용 허가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한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지만 보전산지라는 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의제되는 것을 보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자연에서는 이런 의제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아까 제가 2년 안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내는 거예요. 사전 결정 요거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 이걸 시험 문제에서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한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니까.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서류 준비해서 추가 서류 준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안 내면 사전 결정 받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제 받은 것도 같이 다 없어진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사전 건축허가 신청을 안 내면 사전 결정 효력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상실되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건축허가권자
사전 승인제도, 사전 결정.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험생들이 되게 약한 부분인데 잘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파트는 건축 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같은 것들을 안 받아주고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건물도 있고, 건축 허가의 취소 사유. 자, 일단 건축 허가 제한을 먼저 보는데, 자, 국토부 장관하고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직접 제안할 수 있고, 또는 주무부 장관, 이게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문화부 장관, 환경부 장관, 뭐 국민경제니까 요 기획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국토관리를 위해서 직접 제안할 수 있고, 주무부 장관 같은 장관들이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받아서 여기 국방, 문화재, 환경 같은 이유로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주무부 장관이 직접 제한하는 건 안 돼요. 주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시도지사도 자,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 같은 이유가 붙으면 아까 국토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직접 제한하고 요청이 없더라도 국방문화재, 환경 같은 이유로 제한할 때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요청을 받아서 허가권자를 모두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자, 허가권자 누군지 아시죠? 아까 내가 시군구청장의 원칙, 자, 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까지 허가권자가 되죠. 그런 허가권자 허가를 모두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기 아래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시도지사는 국토관리가 아니라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도가 신구를 제한했으면 시도지사는 제한 후 국토부 장관한테 제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이 너무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이렇게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것들입니다. 둘 다 나왔던 것들이니까 건축허가 제한을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기간, 제일 중요한 게, 자, 제한 기간은 처음에 2년 이내로 제한을 하고, 1회에 하나여 1년 내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제한할 때 최대 2년까지, 그 다음에 1회에 하나여 1년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면, 여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듣고 나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한을 아까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했을 때는, 자, 제한 목적과 제한 기간, 제한 대상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정해서 허가권자한테 통보하고, 자,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그 내용을 공고한다. 이거 기출문제에서, 자, 국토부 장관이 제한 후 공고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를 제한했으면 그 제한의 목적이나 기간, 제한 내용을 상세하게 허가권자한테 통보하고,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그 제한 내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마지막 지문들이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제한은 국토부 장관이 국토관리, 주무부 장관들이 국방이나 문화재, 환경 같은 이유로 국토부에게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나 시도지사도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간은 처음에 2년 이내 1회에 하나여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문들이니까 기본 지문으로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허가의 거부는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건축규정, 이런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한국 건축 규정에 기술적인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뭐 벽의 두께 이런 것들, 또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의 설비에 대한 기준, 이런 기준 같은 것들 기술적인 거에 모두 맞으면 건축 허가를 의무적으로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안전 같은 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으면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근데 다음의 건축물은 한국 건축 규정에 모두 맞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여기 주거나 교육 환경에 안 맞는 위락 숙박시설, 방제지구에다가 지하에다가 주거용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으면, 자, 이게 어떤 그 안전 문제라든가 주거나 교육 환경 문제 때문에 한국 건축 규정에 맞더라도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허가의 거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는 한국 건축 규정에 모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다음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위락 숙박시설이 주거나 교육 환경에 안 맞으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거나 교육 환경이 안 맞는다고 막 주민들이 막 데모하고 항의하면 이 한국 건축 규정 같은 건물 짓는 안전 규정에 모두 맞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또 방대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는 데가 저지대입니다. 자, 방대지구나 이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저지대에다가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데 지하에다가 주거용 건물 짓겠다 이렇게 하면 현재는 건축 규정에도 모두 맞더라도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건물 2개 보시고, 자, 세 번째 건축허가의 취소. 자, 필수적 취소죠. 자, 다음은 하나 해당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자, 이게 산업집중활성화법에 따른 공장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년 안에 공사를 착수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자, 2년 안에 공사에 착수가 들어갔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됐을 때 이제 건축주가 경제적으로 어떤 부도 같은 게 나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런 경우도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신고 전에 건축허가 받아놓은 대지가 경매나 공매 같은 이유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더라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공사 착수를 안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경공매로 소유권이 상실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6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이 되게 중요하죠.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했을 때. 자, 공장은 3년으로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건축주 요청에 따라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면 여기가 이제 2+1이 되겠죠. 연장까지 하면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공장은 4년으로 늘어나겠죠. 1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대지 소유권 확보. 자,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가 100%. 자,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러하지 않다. 여기 1, 2번, 3, 4, 5번은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1번하고 2번이 중요한데, 자, 1번은 뭐냐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전세권, 남의 땅의 전세권,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대지 사용 권한을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해서 짓는 건물이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일 때는 제외한다. 자,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거고, 자, 이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이 아닌 이제 건축주가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 이런 건물들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28회 때 기출문제죠. 그래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람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지을 목적이라면 안 된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대지가 5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신축이나 개축이나 뭐 이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신축하는 건축주가 한 명이 아니라 대지에 공유자가 5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1000제곱미터라는 대지에 A, B, C, D, E 이렇게 5명이 똑같은 지분으로 이렇게 공유자가 5명이 있으면 이 공유자 수하고 공유 지분의 80% 이상만 동의해주면 100분의 20, 나머지 한 명이 동의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처럼 1000제곱미터가 5명이 똑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A, B, C, D 이렇게 4명이 100분의 80이 동의해주면 100분의 20의 찬성을 얻지 못하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을 먼저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 토지일 때는 100분의 80 정도 이상만 동의가 나오면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100분의 20이 동의 안 해주더라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그 대지에 국공기지가 있는데 국공기지에 해당 관리청이 대지를 매각하겠다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공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대지를 건축주한테 매각하거나 양유하겠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집합건축물.
30개 미만으로 짓는 집합건축물, 여기 민법 시간에 집합건축물이 있죠. 거기에 해당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민법에 나오는 민사특별법상 그 집합건물 그 관련 법에 따른 집합건축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법정된 결의가 있을 때, 집합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결의가 있을 때는 집합건축물 같은 걸 지을 때도 대지 소유권이 100% 없고 법정된 결의만 있으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번하고 2번, 이게 대지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지은 사람들은 안 된다. 자, 공유 토지일 때는 100분의 80만 있으면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 앞에서 공유 토지는 100분의 80 정도만 동의가 나와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매도 청구는 허가를 받은 건축주, 아까 우리 금방 본 거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만 얻어가지고 허가받은 건축주는 동의하지 아니한 100분의 20 지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3개월 이상 시가라는 거를 정해서 협의해보고 3개월 협의가 안 되면 그 뒤에 매도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나머지 100분의 20을 이렇게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로 뺏어가지고 사업에 착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매도 청구라는 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이 매도 청구는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2번에서 100분의 80 정도만 동의 얻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네요. 그럼 100분의 80의 동의를 받고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동의하지 아니한 100분의 20의 공유 지분자에 대해서 시가로 3개월 정도 협의하면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에게 팔으라고. 100분의 20 때문에 이제 건축물 착공이 못 들어가니까. 근데 100분의 20을 가진 사람이 계속 안 팔고 버티면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뺏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를 확보한 다음에 공사에 착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건축허가는 100분의 80만 동의 얻어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사를 착수할 때는 나머지 20%가 마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청구라는 걸 통해서 나머지 20을 확보하는 겁니다. 100분의 20을. 자, 다음 안전관리 예치금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 자, 우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현장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하 같은 것들 깊게 파놓고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 그러면 안전펜스 같은 걸 둘러서 밤에 거기 이제 추락하는 사고 같은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잘 보시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일 때는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면 안전조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안 할까봐 자, 여기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따 30회 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면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전관리 예치금은 이게 과거에는 5,000이었는데 개정이 돼가지고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공사 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때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 자, 이런 것들은 허가권자가 다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가기 전에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여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자, 초고층 건축물일 때는 이렇게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초고층 건물이 아니더라도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이상 또 대형 건물일 때는 이렇게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영향평가 같은 것들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 32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보시면 착공신고하고 사용승인인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건축신고하고 이런 허가대상 가설 건물 아직 안 배웠지만 앞으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하고 건축신고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 건축허가가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소규모 건축 같은 것들은 건축신고를 뺄 수 있고 또 3년 정도 이내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건물이 있는데 이 허가받는 건물, 건축신고로 짓는 건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 공사계획이라는 걸 신고해서 착공신고서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계획 착공신고를 낼 때는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착공신고서에다가 같이 서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건축 허가 받을 때는 이런 감리자, 시공자 서명은 안 들어가는데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계획신고, 착공신고할 때는 자, 감리자를 정하고 시공자를 정해서 그 사람들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 또 착공신고를 했을 때는 3일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서류상 신고 수리 여부가 통지가 오고 만약에 13일 안에 수리 통지가 없을 때는 3일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상세 시공도면도 30일에 이렇게 좀 지역적인 걸 문제를 최근에 했는데 연면적이 앞으로 5천 이상 대형 건물의 공사 감리자는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 감리자가 5,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일 때는 시공자한테 이렇게 상세 시공도면을 만들어라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 수 있으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상세 시공도면 같은 것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전관리 예치금은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공사비 1% 안전관리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게 이제 공사가 장기간 방치되는데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겁니다. 건물주가.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안전관리 예치금을 받아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직접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은 초고층 건물하고 16층 이상 대형 건물로 연면적 10만 이상. 그 다음에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건축 허가받은 건물, 건축 신고한 건물, 허가대상 가설 건물 20조 1항 요 세 가지 건물은 공사계획신고, 착공신고라는 걸 내야 되고 착공신고할 때는 감리자와 시공자가 이렇게 정해져서 그 사람들의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착공신고가 이렇게 공사계획신고, 착공신고 들어가면 3일 안에 신고 수리 여부 통지 그리고 자, 상세 시공도면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작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지시해서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승인, 건물이 완공되면 자, 우리 사용승인하고 착공신고 대상은 같습니다. 자, 허가받은 건물 11조, 14조에 따라서 신고한 건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자, 요거 분홍색 시험 문제입니다. 감리자가 만들어준 감리완료보고서, 시공자가 만들어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자, 요거 시험 문제 때 20회 때 뭐라고 하냐면 감리자가 만들어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 만들어주는 거고 시공자가 만들어주는 거는 공사 완료 도서입니다. 이런 감리자가 만드는 서류, 시공자가 만드는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주가 그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자,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7일 안에 현장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이 합격됐으면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승인 같은 거를 받으면 하수도법상 배수설비, 준공검사 이런 거, 뭐 대교오염 물질 배출시설 가동 신고 같은 것들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날짜가 사용승인을 정식으로 얻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건축주가. 근데 아까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7일에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되는데 만약에 7일 안에 문제가 없는데 사용승인서를 미교부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는 정식 사용승인서가 안 나오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우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건축주가 직접 사용을 하거나 세입자한테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건데 다만 7일 안에 검사 합격했는데도 7일 안에 사용승인서 교부 안 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정식 사용승인서가 안 나오더라도 미리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일 안에 교부 안 했기 때문에 8일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임시 사용 승인서에 기초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내로 하고 대형 건축물일 때는 임시 사용 승인 기간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좀 풀어보고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전 승인 문제죠. 시장 문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 아까 제가 10분의 3을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 되는 건물인데 공장은 제외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야 됩니다. 자, 공장도 틀렸어요. 공장 같은 경우는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 자, 창고도 연면적 10만 이상 건물 짓는데 창고일 때는 공장 창고는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죠. 자, 3번 보시면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은 3층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숫자가 다 미달이기 때문에 자, 위락설은 맞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5가지 건물이 사전 승인 대상인데 층하고 연면적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위락숙박 같은 거,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 공동주택이 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 5개는 여기 위락시설이 들어가는데 3층 이상이 되든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기준 미달이니까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위락숙박시설이 사이즈 없이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 4번이 맞네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5번은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에서 자, 연면적의 합으로 또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층도 3층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가 3층 이상, 100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둘 다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전 승인 받는 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사전 승인 받는 거로 4번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아까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의 합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인데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자연환경 보호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는 3층 이상이든지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5가지 건물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 위락, 숙박 5가지가 3층 이상이든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고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사이즈 없이 그냥 위락 숙박이 사전 승인 대상이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자, 2번. 자, 이번 사전 결정이네요. 자, 사전 결정은 이제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허가권자한테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하고 사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가 건축허가권자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전 결정 신청할 때는 허가 여부, 허가 가능한 규모, 그 밖에 허가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자, 사전 결정 통지가 오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것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보는 게 의제되는 게 있었죠. 자, 이렇게 의제를 하려면 사전 결정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권자하고 건축허가권자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자,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자, 문제는 5번인데 자,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죠. 그러면 2년 안에 착공신고하고 착수하는 게 아니라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착공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하면 사전결정 이렇게 상실되는 거니까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아까 7일 안에 통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이렇게 상실되는 거니까 이 5번이 잘못됐네요. 정답 5번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건축허가 종합 문제로서 자, 건축허가에 대해서 이거저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금방 강의한 내용들을 막 섞어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21층 이상 건물인데 이걸 광역시에서 지을 때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맞네요.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 같은 거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역시이기 때문에. 자, 1번이 정답인 것 같죠? 자, 2번. 시장문수는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한테 이렇게 올려서 도지사가 이제 50일 안에 답변을 통지하죠. 이게 사전 결정입니까? 사전 승인입니까? 자,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거죠.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거지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한테 사전 결정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거니까 주어가 시장문수이기 때문에 2번은 틀렸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는 처음에 2년 이내로 제한하고 1회 하나여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이 3번 잘못됐고요. 자, 시도의사가 시군구청장 건축허가를 제한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를 받은 자,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게 아니라 자, 시도의사가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제안했을 때는 그 제안 내용을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해서 시군구청장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공고하는 거지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4번 지문에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안한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발표하는 거죠. 그거는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안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시군구청장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이 그 내용을 공고하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공고한다고 하시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5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 건축허가 제안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이 5번 질문은 시도지사가 신구청장 허가를 제한하면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국토부 장관이 제한력이 너무 지나치면 시도지사한테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5번 질문처럼 설명하면 틀립니다. 정답을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4번. 아까 우리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었죠. 네,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바른 것을 모두 고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전에 대지 소유권이 없더라도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앞에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기억번 틀렸네요. 자, 집합건축물,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집합건물법상 이렇게 결의를 받으면 이거는 소유권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관련 대지 국유지 같은 거나 공유지가 있을 때 해당 관리청이 매각이라든가 양여 같은 것들을 확인했을 때도 소유권이 아직 확보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많네요. 자, 니은디귿만 맞고 기억은 잘못됐으니까 정답이 4번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문제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를 분석을 해야지 공부하는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일 때, 자, 공사가 이렇게 장기간 현장이 방치되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안전조치 안 할까봐 건축주가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권자가 공사비의 1% 범위 안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1,001%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허가 등 두 번째 파트에서는 건축신고, 건축협의, 가설건축물의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